자, 신사고 첫 오감도 고등 개념어 어비 한번 보자. 필수 개념어는 시적하자와 시적 대상이 나오고 주제별 어휘는 구성 및 표현과 관련된 거네. 자, 그럼 우선 한번 봅시다. 시적하자와 대상이라는 게 있어. 개념 한눈에 보니까 시적하자와 시적 대상. 시적하자는 표면적 하자가 있고 이면적 하자가 있다네.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있고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거리 뭐 이런 거 이야기했네요. 자, 청자 시적 상황은 다시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으로 구분이 된다. 자, 시적 공간이라는 게 있대. 자,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시적 화자 먼저 한번 갑니다. 자, 1번이에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쓰게 됐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작가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을 화자라고 한다. 시적 자아 또는 서정적 자아라고도 부른대요. 자,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만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 개념보다는 이 시 속에서 화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자를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대상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기출선지 시적 화자와 다른 인물들 사이에 유대감이 잘 드러났다. 자, 뭐가 드러났다? 유대감.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적 화자가 누굴까? 한번 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불렀습니다. 엄마 누나라고 불렀죠. 항상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 그리기 힘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됐죠? 자, 요게 화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나오겠지만 나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밖에다 그려줍니다. 엄마야 누나야 라고 불렀습니다. 자, 부르는 걸 우리는 돈어법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표현 같은 것도 얘기할 겁니다. 계속 기억 같이 해주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뭐 하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청유형 어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가 작가인데 작가는 바로 엄마야 누나야 함께 가족과 함께 강변이라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시적 화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뜰에는 반짝이는 근모래빛. 자, 반짝인다 시각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근모래빛 마찬가지로 시각이겠고요. 자, 그럼 반짝거리는 금모래빛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변이고 아름답고 자연과 함께하는 곳.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표면적 화자와 이면적 화자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표면, 면, 겉으로 드러나 있다. 됐죠? 자, 이면 할 때 이 속이 그렇죠. 속내자입니다. 그죠? 속리자, 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표리부동한 인물. 겉표잖아요. 겉표, 리는 속, 동, 같지 아니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인물. 그러니까 표면 그러면 겉표, 이면 그러면 속리 이렇게 되겠죠. 자, 표면적 화자는 시행 나나 우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됐죠? 나나 우리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이면적 화자는 시에서 화자를 가리켜 이르는 시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시를 잠깐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나가 있다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되고 우리 나가 있다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웠다. 내세워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일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분명히 우리는
내가 싫다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다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황을 수용하는 인물이다라는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분이 얼룩져 있어요. 이때 분은 농부니까 춤을 추기 전에 얼굴에 화장을 좀 했을 거니까 화장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분노. 요때 농무는 농사. 됐죠? 농민들은 항상 뭐 가난하게 살고 실제 사회에서 대접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울분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무라는 걸 추면서 울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녹아 있었을 거예요. 한 같은 거겠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술, 바로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걸 거고요. 그러면서 이 술이 바로 뭡니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이면적 화자. 시에서 화자를 가리켜 이르는 시어가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자, 소가 하나 있고요. 자, 할머니의 손, 할머니가 있고요. 대상들이에요. 됐죠? 할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다. 어디에? 소 목덜미에. 왜 얹혔을까요? 무슨 일일까?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이 포인트네요. 함께 지났다고 할머니가 얹혔습니다.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러면 할머니와 소는 서로 그렇죠. 유대가 형성돼 있고 할머니의 손이 소에 얹혀져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너도 고생했어 이런 말이 서로 위로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와 할머니의 어떤 그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는 분명히 애환이 담겨 있지만 그 모습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가요? 요게 중요하죠. 화자가 있을 때 요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표현했을 때 회화적으로. 그럼 이때 화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감정을 절제한 걸지 절제하지 않을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면적 화자의 개념을 잠깐 봤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서정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중요해지긴 합니다. 자, 갑니다. 자, 시적 대상이네요. 시적 대상. 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것. 주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상이라고 하면 시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지만 그때 주된 대상 하나에 초점을 좀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주된 대상이 있다고 그래서 보조적인 대상들을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상화시켜라. 자,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추상화된 단어를 줄 테니 이 추상화된 단어를 제시문을 통해 근거를 찾고 출제진이 말한 이 추상화된 내용의 타당도를 밝혀라. 그래서 참 거짓을 따져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얘기했던 거죠.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적 대상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화자가 시적 대상과 어떻게 묶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현대시 11법칙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현대시 11법칙이 출제 요소가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걸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가봅시다. 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것, 즉 시적 화자가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대상이다.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이육사의 시였었거든요. 노래였는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어쨌든 여기도 나는 없어요.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한번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얘가 얘한테 한 말 같아요. 구름이 무심탄 말. 자, 구름이 말은 하진 않았을 거니까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그러니까 구름을 하나 인격체처럼 표현했네요. 그죠? 의인화. 무심하다는 얘기는 사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거짓 같다. 자,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구름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네 본심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뭐 이 뜻이거든요. 중천에 떠서 당연히 구름의 속성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임의로 다녀요. 근데 이 하늘에 떠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봅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화. 됐죠? 중천에 떠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다. 햇빛이라는 건 밝은 건데 그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으면 구름은 안 좋은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밝은 햇빛은 임금의 총명. 그러면 중천은 뭡니까? 그렇죠. 중천은 바로 조정을 뜻할 겁니다. 정치하는 조정. 조정에 떠서 임의로 다녔다는 건 뭐 하는 걸까요? 횡포를 부리거나 임금의 총명함을 가린다는 얘기는 요 구름 같은 애들이 바로 간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추상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자, 제시문을 갖다 놓고요. 다음 중 이 시는 간신에 대한 비판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연물이라는 것은 추상화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요. 됐죠? 그럼 이 구름을 간신으로 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작가와 여기 나와 있는 햇빛과, 됐죠? 그걸 따라가며 덮는다 라는 것과 연결시켰을 때 간신이란 대상을 끌어낼 수 있고요. 그걸 따라가며 왜 덮느냐라고 해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책하는, 바로 비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어떤 문학적인 요소를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단어 뜻 있어요. 무심,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됐죠? 그러면서 이게 너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무심은 욕심이 없다. 왜요? 재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니? 너 왜 이렇게 재물한테 무심하니? 뭐 이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뭐 명예에 대해 무심하니? 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허랑하다, 거짓 같다.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이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찾고 넘어가야죠. 시적 대상이 구름이라는 건 찾았고요. 이 화자와 구름의 관계, 그렇죠. 대상과의 거리,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거리.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갖는 심리적 거리래요. 자, 심리적 거리 알아두세요. 시에서는 공간적 거리감이 나오는데 이 공간적 거리감이 거의 대부분은 심리적 거리랑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자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거든요. 그럼 이 내면은 정서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서술들 속에는 당연히 정서가 내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됐든 자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거의 대부분 심리는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것이 공간적 거리면 당연히 심리적 거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할게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또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거리가 가깝다고 하고, 반대로 비판적이거나 단절감이 느껴지는 경우는 부정적 태도를 가질 때, 그래서 멀다고 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화자와 구름의 거리는 당연히 거리가 멀겠죠.
더군다나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선지 시적 하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준다. 자, 여기서 심리적 거리는 또 하나 그거 있어요. 님과 이제 이별했을 때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면서 공간적 거리가 멀잖아요. 됐죠? 그래서 뭔가 좀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근데 요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언젠가 할 거니까 우선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수경출판사에서 나온 자이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자, 천만리 공간 나왔어요.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 없고, 고운님을 여의었다 헤어졌네요.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내 마음에 둘 곳이 없어 냇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유겠네요. 됐죠? 저 물도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도 자꾸 제가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다. 화자의 내면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자연물일 때도 뭐 어쨌든 사물일 때도 그냥 객관적인 존재예요. 객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 친구가 너무 미워요. 길을 쭉 가는데 요만한 깡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됐죠? 깡통을 발로 빵 찹니다. 왜? 이 나쁜 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빵 찼죠? 그럼 이제 누가 돼요? 그렇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요렇게 가만히 있는 대상인데 괜히 뭐 이렇게 심술궂게 차고 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친구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 네모난 놈. 됐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겠죠.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서 울어 ям길래나. 그러니까 나는 실제 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울고 싶은데 그 물소리가 진짜 내 울음소리 같구나. 그래서 물도 내 안과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물의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죠. 그래서 물도 슬퍼서 운다라고 해서 의인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해서 내 정서를 이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불러요. 감정이입도 조만간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투영, 감정이입. 우리가 한 번씩 배우긴 했었죠.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고학년들은 전반부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내용 개념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거에 초점을 좀 더 맞춰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의 뜻은 해법을 통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냥 하나로만 해석을 할게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고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요, 여기에 피어있고요, 이렇게 좀 피어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졌을 뿐인데 이것을 보고서 꽃의 무리에서 저만치 홀로 피어있다 라는 고독이라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작가가 이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나, 꽃 등 모든 것은, 됐죠? 모든 존재는 고독하게 살아간다 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근데 내 감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는 감정 절제. 피어있네, 뭐 이렇게 되면 감정이 표출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감정을 절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어조를 드러내요. 자, 어렵지만 한번 갑니다. 이런 걸 관조적이다 라고 합니다. 감정을 절제해서 드러낸 것, 관조적. 자, 개념어 더보기.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교감과 합일. 교감은 서로 감정을 나누는 상태입니다. 됐죠? 이 교감이 이루어질 때 합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서 그것이 합치가 되는 겁니다. 자, 기출선지.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합의를 추구한다. 합의를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과 하나가 되는 상태. 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시조를 읊어요. 근데 원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조 한잎을 읊조린다. 자, 그랬더니 떠나가는 구름이, 내가 평시조 한잎을 쫙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떠나가는 구름이 긴 졸음을 내어 편다. 자, 굉장히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벗이 없이 혼자 앉아서 평조 한잎을 쫙 읊조리고 있는데 흰 구름이 절로 졸고 있다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고 내 이 평조 한잎과 구름의 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됐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 일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조 공부 조만간에 또 다시 시작하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 시에서 듣는 사람, 특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뭐 대화체라고도 하고요. 대화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화체, 대화 형식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또 얘기할 겁니다. 자, 대화하는 형식이지만 독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의인화된 청자라 그러면 청자만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청자가 의인화됐느냐 이런 것도 찾아 주셔야 돼요. 자, 밑에 읽어봅시다. 니마라고 불렀으니까 청자 설정돼 있고요.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했으니까 님을 뭔가 만류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시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시적 상황을 내적 상황과 외적 상황으로 나뉘었고요. 시적 공간 구분했었죠. 자, 그러면 상황이라는 걸 볼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 상황은 화자나 대상의 관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화자나 대상이 존재하는 시 공간이라는 배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시에 반영된 상황이다. 자, 기출선지는 시적 상황에 대한, 자, 이 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똑같이 봐요. 이 부분 화자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 됐죠? 요 자체를 하나의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시적 상황, 화자 인식을 자연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옆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내적 상황이라는 게 있대요.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놓여있는 시간 공간적 심리적 상황입니다. 자, 시를 잠깐 한번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에 밤비가 막 속살거려요. 됐죠? 속살거리는 건 막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인화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제잘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라는 걸 화자가 인식한 겁니다. 윤동주라는 요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갔을 때 바로 느꼈던, 됐죠? 현실 인식입니다. 육첩방은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 6장 크기의 작은 방으로 화자는 현재 남의 나라 일본이라는 공간적 상황과 밤이라는 시각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조선인이고요. 조선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됐죠? 이때 과연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쉽게 쓰여진 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내적 상황의 예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슬픈 상황,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향수를 느끼는 고향 상실, 타지에서였던 고향의 그리움, 꿈이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상황들. 계속 내적인 상황에 관련이 있다. 자, 내적 상황 외면, 그럼 다음엔 외적 상황을 봐야 되겠죠. 외적 상황도 똑같아요. 시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다. 그죠? 자, 봅니다.
머리털이 다 새도록 하는 매우 많이 겪은 난리. 몇 번이나 죽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 어떤 난이 있을 때마다 몇 번씩 죽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뜻을 못 이뤘나 보죠. 나라 망한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성 외우죠. 맥수지탄. 오늘은 참으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푸른 하늘을 비추고 있구나. 가물거리는 촛불만이 푸른 하늘을 비추는 거니까 바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 요걸 드러낸 거죠. 절명입니다.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요 시를 짓고 나서 자결을 하는, 그래서 황현의 의지,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겠죠. 애국심. 이렇게 됩니다. 자, 외적 상황 한번 볼게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암울한 시대적 상황, 인간 소외 등 사회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외적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적 상황은 시 속에 있는 또는 시적 화자가 놓여있는 그런 대상의 어떤 상황이고, 외적 상황은 시가 반영되어 있는 실제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시간적 공간, 시적 공간, 시의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 기출선지는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시적 상황은 다 포함하는 거죠.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전 상황이나 시에 반영된 상황, 시적 상황 그러면 전체를 말한다. 자, 그 다음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놓여있는 시간 공간적 심리, 이걸 딱히 막 밑에 외적과 구분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밑에다 한번 보시면 외적 상황 나오고, 시적 공간이라는 거 시에서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 시적 공간이 탈속성을 지닌다. 그럼 신적 공간이 탈속성을 지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탈속성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시어를 찾으시면 돼요. 탈속은 오른쪽에 나오죠.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및 표현에 대한 어휘로 들어갑니다. 개진. 개자가 10개자예요. 10개자. 그래서 이 10개라는 것은 미개하다. 미개.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뜻이겠죠. 됐죠? 개화. 열리는 걸로 바꿔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미개하다. 그래서 개진하다 그러면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해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 말하다. 그래서 개진했다. 역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설은 우리가 가끔 역설법 할 때 이 역설도 있죠. 그래서 좁게는, 그러니까 넓게는 역설이라는 힘주어 말하다와 역설법에 역설이 있는데, 역설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 방식의 역설 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것과 요것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하다 또는 그런 말, 기출문제 봅시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 됐죠? 바탕 위에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를 실천하는 건 이미 갖춰져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힘주어 말했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자, 동음 이유여 역설.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진술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설법과 반어법 요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 요거는 따로 또 우리 프린트 공부해야죠. 예문집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 두보 사이에는 소리 없는 종성이 오가고 있었다 해서 소리 없는 종성은 역설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역설법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역설법은 근데 이렇게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그 사실의 이치상 어긋나서로 맞지 않는 것. 슬픔의 봄 요렇게. 찬란한데 슬프다라고 그랬죠? 그럼 찬란한 건 뭔가 긍정적인데 그것과 모순되게 슬프다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주장.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 그래서 뭐 주장, 주창 한번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자신의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 주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명. 표명.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 직원은 그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이제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하다. 표명, 규명, 구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을 따져 밝히다, 연구하여 밝히다. 규명, 구명. 피력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터놓고 말하다. 그래서 피력. 그래서 피가 펴다입니다. 펴다. 펴서 나타내다. 자,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했다. 자, 유의어. 토로 술회. 자, 술회는 여기 써놓긴 했는데요. 술회 보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외우세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를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술회라는 단어가 있지만 후에 회환. 요것도 좀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술회할 때 이 회는 요거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인 거예요. 품고 있는 생각. 후회나 회한할 때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품은 생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거론 들다. 어떤 상황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하다. 그래서 거론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들다. 거론.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 조문이 거론됐다.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의라는 말 여기 또 나오네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한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하는 그런 어떤 문제로 거론이 됐다.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또는 그런 토의. 논자 자체가 논하다예요. 논하다. 됐죠? 그러니까 의견을 내서 토의하고 의견을 내어 거론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의견을 내어 토의했다. 자, 막론하다.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말하지 아니하다. 막론. 자, 오른쪽 성문법 이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절차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불문법도 한번 이렇게 요거는 모의고사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불문법, 뭐 자연법 사상 이렇게 자연법. 이의 다른 의견이나 논의.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이견, 다른 의견, 반론, 반박하는, 동의, 같은 것 이렇게 되겠죠. 논설은 옆에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력 따지는 확인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는데 시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찍느라고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꾀꼬리가 새입니다. 새. 황조입니다. 황조.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서로가 정답다. 그럼 대상의 상태 찾으면 돼요. 자, 꾀꼬리는 암수가 성로 어때요? 그러죠. 정다운 면모입니다. 이렇게. 됐죠? 외로울 수... 잠깐만. 그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외롭다. 그러면 둘이 뭐 됩니까? 대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거를 위해서 찾아요. 시적 화자인 나는 시적 대상인 꾀꼬리들을 바라봤다. 그럼 뭐 구하라는 뜻이죠? 화자와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네요. 자, 나는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어. 외로운 상황. 그러니까 외로울 사이 내 몸. 네 함께 돌아갈 꼬라는 부분 보면 이것도 맞겠죠. 이게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펄펄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화자가 있는 시적 공간의 평화로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자의 외로움 심정을 더욱더 부각해주는.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답다보다는 얘네들이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그죠? 그럼 거의 무슨 수준이겠어요? 그렇죠. 메롱 수준이겠죠. 이렇게. 됐나요? 메롱이라고 놀리는 수준이에요. 왜? 펄펄 날면서 꾀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정리할 겁니다. 꾀꼬리의 생동감, 화자의 처지랑 대조됐다. 고조심화 부각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3번. 먼 산에 대한 화자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읽어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화자가 이렇게 있네요. 화자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던 이미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 해석 잘해야 돼요. 이러하랴는 여기선 비교가 되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워하는 이미 찾아오는 그 반가움이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반가움이 내가 산을 쳐다보면서 즐기는 그런 반가움보다 됐죠? 미치지 못한다. 이러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요 반가움이 더 좋다 이 뜻이에요. 말씀도 웃지도 않아도 나는 이 산이 그냥 좋아요 라는 표현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족감을 주는 친화적 공간이다. 자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못내 좋아하노라. 웃지도 않아도 나는 그냥 좋아요. 그러면 자족감 맞겠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시간 날 때 꼭 저학년들은 찾아보세요. 2학년들은 다 됐으니까 도산 12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산 12곡 뭐 이런 거 찾으시면 인격 수양 나올 겁니다. 뭐 고산 국어과 이런 것들이 성리학이라는 것과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개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휘를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단어 체크해 주시고 무조건 찾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거는 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와 구성민 표현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